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릅니다. 직장인은 월 3,399원, 자영업자 등은 월 2,756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오르고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3,399원 오른 12만 2,727원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7,422원으로 2,756원을 더 내야 합니다.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099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47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처와 행정 처분을 취한다고 전했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국내 제조,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 사례가 45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아기를 위한 변비 솔루션 같은 문구를 쓴 질병치료 표방 사례와 장 기능 개선 효과를 내걸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한 경우가 있었고 모유에 가까운 성분 구성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건들도 있었습니다. 생애 전환기인 50세를 넘어선 세대에서는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요.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양여대 식품영양과 연구팀이 50세 이상 남녀 11,600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 등을 분석했는데요. 남성의 경우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흡연과 음주를 이어가고 운동과 담을 쌓고 지낼수록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여성은 키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고 운동, 음주 비율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발생이 빈번했습니다. 연구팀은 남성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여성은 지방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감소했다며 만성질환 위험이 높은 50세 이상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형태의 영양소 섭취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전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0 국민일보 쿠키뉴스 미래의학 포럼에서 우리나라가 백신 및 치료제 연구 개발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 보상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방역 수가 신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미래의학 포럼은 위드 코로나, K 방역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전병률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 재유행 장기화 대비 방역과 의료체계 재정비 방안에 대해 또 묵현상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장은 치료제 백신 개발과 확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뇌졸중을 치료한 후에는 충분한 운동과 신체 활동을 유지해야 심뇌혈관 질환의 재발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뇌졸중 환자 34,2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 발생 후 충분한 신체 활동을 수행한 경우 사망 위험은 29%, 뇌졸중 재발 위험은 11%, 심근경색 위험은 21%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뇌졸중 환자들은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등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일주일 중 5일 이상 갖는 것이 좋다며 규칙적 운동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심뇌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목 앞쪽 한가운데를 보면 튀어나온 물렁뼈가 있습니다. 물렁뼈 아래 그 기도를 감싸고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이 갑상선인데요. 갑상선은 우리 몸속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요오드를 음식을 통해 흡수해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체온을 유지하고 대사량을 조절하면서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적정량이 있습니다.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질환 이름은 갑상선 항진증. 방치하면 발작이나 심장질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떨림 증상이 계속되자 신경계 질환을 의심하고 병원 신경과를 찾았던 이혜진 씨. 진료 결과 신경 쪽엔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신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많이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게 처음에는 그냥 잠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피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갑상선 목 쪽으로 몽우리가 잡혀가지고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갑상선에 몽우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면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식욕은 커지고 체중은 줄어듭니다. 또 평소에 비해 몸이 뜨거워지며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기능도 자극을 받는데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쉽게 흥분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증상의 갑상선 항진증은 또 다른 원인 질환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데요. 그 원인 질환의 이름이 그레이브스병입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정작 대응해야 할 바이러스 같은 외부 항원이 아닌 내부 정상 조직을 교란시켜 버립니다. 자가 면역에 의해 만들어진 항체는 갑상선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호르몬이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몸에서 상승한 상태로 유지되게 되면 그 심박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심부전이 될 수가 있고 또 워낙에 갑상선 항진증 자체가 맥박수를 빠르게 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빈맥이나 부정맥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갑상선 중독발증이라고 해서 고열이나 의식장애 같은 것들을 동반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발병 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여성의 발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을 조절하는 유전자, 또 기타 호르몬 분비 과정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진료 인원 가운데 3분의 2는 이 30대에서 50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자가 있거나 또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이 갑상선 항진증은 불임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때 얘기고요. 치료를 통해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임신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받게 되는 약물 치료는 임신 기간 중이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단, 이 약물의 종류나 용량의 조절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을 갖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은 혈액 검사로 호르몬 농도를 측정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갑상선 스캔 검사와 방사성 요오드 섭취율 검사 등을 병행해 병이 걸린 원인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스캔 검사를 통해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어느 정도 섭취되는지 그 섭취율을 함께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의 섭취율이 높을수록 이 갑상선 조직이 더 까맣게
나비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 그레이브스병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기 위한 하나의 감별 진단의 방법으로서 이 갑상선 스캔과 방사성 요오드 섭취율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뭐 지날수록 상태가 안 좋다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방사성 요오드의 섭취율이 증가되어 있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봐서 저희가 그 갑상선 항진증의 원인이 그레이브스병일 것이다 아니면 다른 갑상선염이나 다른 원인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흔히 항갑상선제를 사용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데 복용을 중단할 경우 재발률이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항갑상선제는 대부분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약물이지만 드물게 혈관염이나 간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갑상선 절제술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적절히 한 경우에 관해율은 약 40에서 5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0% 정도는 약물 치료를 중단하였을 때 1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약물 치료를 할 때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바로 중단하지 않고 1년 정도 이상 유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완치라는 거는 좀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완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런 상태가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재발이 흔한 병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정도에서는 재발을 하기 때문에 완치되었다고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몇 년 뒤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완치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관해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완치가 어려운 갑상선 항진증, 재발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약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도중에 끊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8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절반에 달하는 환자에서 재발이 나타난다고 하니 약물 치료 중지 후에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혈액 검사를 받고 갑상선 기능 상태를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갑상선 질환이나 그레이브스병이 있으면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이 해조류를 먹으면 안 된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양의 해산물 섭취는 무방하다고 합니다. 또 그레이브스병이 있는 경우 흡연을 하면 갑상선암 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서만 지내는 집콕족이 늘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급격하게 살이 찌는 이른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비만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표현이지만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비만 관련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또 관절염, 통풍, 각종 암에 이르기까지 관련이 없는 질병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심지어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최근 대한비만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고령,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더불어서 비만 역시 코로나19 진행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고요. 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사우디 보건위원회, 세계은행의 공동 연구 결과에서는 비만 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50% 높고 또 비만자에게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백신 효과가 극히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 떠나서 이 비만과 질병과의 관계만 생각해 보더라도 현재는 꼭 어떤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어도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비만을 방치하면 이미 병으로 발전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거죠. 비만의 기준은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 지수로 진단합니다. 이 값이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이 되고요. 흔히 배가 나오는 복부 비만의 기준은요. 허리 둘레가 남자는 35인치, 90cm 정도, 여자는 85cm, 그러니까 약 34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이 됩니다. 이 복부 비만이 심할수록 각종 만성 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하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의 경우는요, 열량이 높은 삼겹살이나 꽃등심보다는 목살이나 안심과 같은 기름기가 적은 순 살코기가 좋고요. 두부나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 또 곤약, 양배추처럼 열량을 적게 내면서 포만감을 주는 식품을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음식의 종류만큼 중요한 것이 또 식사 속도인데요.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15분 이상 천천히 여유 있게 식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보탬이 되겠죠. 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는 열량 섭취는 그대로인 채로 운동량이 줄어들면 체내에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돼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한번 체중이 늘어나 비만이 되면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기본으로 하고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 못할 때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아령이나 벽 잡고 푸시업 하기 등을 꾸준히 하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으로 대표되는 비만의 합병증은 검사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질량 지수가 높지 않더라도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체질량 지수와 더불어서 신체 구성 비율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건강 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